이제 앞으로는 내가 가게 일 끝나고 피곤하면 못 올 수도 있어. 그럴 땐 너희가 알아서 해.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해요? 저도 일해야 하고, 승재 오빠도 바쁜데. 나는 너네를 도와주는 입장 아니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너네한테 내가 왜 매일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불만 많으시면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원래 결혼하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손주도 안 봐주실 거면 차라리 앞으로 그냥 남처럼 지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 씨의 마음에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우리가 남이라면 남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받은 건 뭐니? 아파트, 차, 혼수? 전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해 준 거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아들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부모 마음이면 당연한 거고. 남이라면서 왜 부모 마음을 얘기해? 내 말대로 우린 남이니까 남한테 준 재산은 돌려받아야겠다. 내가 준 집, 자동차 그리고 혼수까지 싹 다 반납하거라. 며느리 수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숙 씨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느꼈는지 갑자기 말투가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는 가족이죠. 어머니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2세 박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배신당하고 일어서기까지의 여정입니다. 박은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하나뿐인 아들 승재를 키우며 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20대 후반부터 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아들 승재를 훌륭하게 키워냈죠. 그러던 어느 날 승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은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들의 여자친구일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그날 저녁 은숙 씨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올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승재와 함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예쁜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은숙 씨가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 수빈은 승재에게만 눈길을 주며 대화했고 은숙 씨의 질문에는 짧게 대답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승재가 갑자기 은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시고 왔어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은숙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아들이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수빈이라는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말이죠. 승재야, 너무 갑작스럽지 않니? 서로 얼마나 만났는데? 6개월 됐어요, 엄마. 서로 충분히 알아봤고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어서요. 6개월이라. 은숙 씨는 그 시간이 결혼을 결정하기에 너무 짧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옆에 앉아 있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반대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축하한다, 아들. 은숙 씨의 축하 인사에 아들 승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2달 후에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은숙 씨는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넉넉한 지참금과 함께 아파트와 혼수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며 모아둔 적금과 보험금을 모두 털어 아들 부부에게 지원한 것이죠. 아들과 며느리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은숙 씨는 승재 부부를 위해 집들이 선물을 준비해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며느리들이 싫어해요. 수빈의 말에 은숙 씨는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인데 오히려 폐가 된 것 같았죠. 그래도 미소를 지으며 가져온 선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깜짝 선물처럼 준비한 거였어. 너무 부담 갖지 마. 식사 후 며느리 수빈은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숙 씨는 아들과 둘이 남아 이야기를 나눴죠. 승재야, 수빈이랑 잘 지내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 아들 승재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수빈이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은숙 씨는 아들의 말에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수빈의 친정에 먼저 가고 은숙 씨의 집에는 짧게 들렀다 가기 일쑤였죠. 전화를 해도 대부분 받지 않거나 바쁘다며 짧게 대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은숙 씨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아들 부부를 초대했지만 매번 실망을 맛봐야 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아들 부부는 겨우 1시간 정도 머물다 가곤 했죠. 며느리는 내내 휴대폰만 보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은숙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절 음식은 거의 손대지도 않은 채 남았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엄마,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은숙 씨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에 은숙 씨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갔죠. 은숙 씨의 생일날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생일 축하를 하고 저녁에 놀러 오겠다고 했지만 결국 늦은 저녁에 문자 한 통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 다음에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점점 아들의 삶에서 밀려나는 기분이었죠.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걸게요. 라는 말만 들었고 그 나중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빈이가 임신했어요. 엄마 곧 할머니 되세요. 은숙 씨는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손주가 생긴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수빈이는 몸 괜찮니? 입덧은 없고? 은숙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들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죠. 식사 자리에서 수빈은 평소보다 조금 더 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은숙 씨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 씨는 무슨 부탁일까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이 태어나면 어머니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출산 후에도 바로 복직해야 해서요. 은숙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손주를 예뻐하고 가끔 봐주는 것은 좋지만 매일 손주를 돌봐야 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은숙 씨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 은숙 씨가 망설이자 수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손주 돌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국밥집은 잠시 쉬시거나 직원을 더 구하시면 되잖아요. 수빈의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승재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다른 할머니들도 다 손주 봐주잖아요. 엄마 나이도 있고요. 지금부터 가게 일을 점점 줄이시는 게 어때요? 은숙 씨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를 그만두거나 축소하라니. 그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내 가게도 있고, 너희 둘이 어떻게 계획하는지도 더 얘기해 보자. 은숙 씨의 대답에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처럼 나이 드신 분이 언제까지 국밥집 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 쉬시면서 손주나 봐주시는 게 어떨까요? 은숙 씨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신의 일과 삶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은숙 씨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엄마는 나만 키울 때는 그렇게 헌신적이었으면서 왜 손주는 안 봐주려고 하세요? 라며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은숙 씨는 마지못해 며느리의 출산 후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가게 운영 시간을 줄이고 아침부터 오후까지만 장사를 한 후 오후에는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기로 한 것이죠.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손주를 위해 희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은숙 씨는 매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손주를 보는 것이 행복했지만 점점 수빈의 태도가 은숙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 애기 옷은 이렇게 세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어머니, 오늘은 집 청소도 해주세요. 애기 돌보는 김에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돈 좀 더 보태주세요. 육아용품 사는데 많이 들어요. 며느리는 은숙 씨를 마치 고용된 가정부처럼 대했습니다. 아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 핑계를 대며 집안일도 모두 은숙 씨에게 떠맡겼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은숙 씨가 아들에게 피로함을 이야기했을 때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수빈이도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는 가게 그만두고 아이 봐주는 것 더 좋지 않으세요? 돈 버는 것보다 손주 키우는 게 더 보람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제 은숙 씨의 일상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국밥집,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손주 돌봄이었죠. 가게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고 체력은 바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아기 옷이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다림질도 안 하셨네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한 수빈이 아기 옷장을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은숙 씨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다림질할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수빈은 들은 채 만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힘든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내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하는구나. 힘드신 거 아는데 이왕 하실 거 두 번 말 안 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돌봄만 부탁했다가 이제는 집안일, 심지어 장보기까지 은숙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요. 장 좀 봐놓으셨어야죠. 국밥집에서 퇴근하고 곧바로 와서 손주를 돌보느라 장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은숙 씨의 설명에도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밥집 좀 일찍 닫으시라고요. 애기 봐주시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닌가요? 은숙 씨는 국밥집을 일찍 닫을수록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은숙 씨가 저녁에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인사도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또 장을 안 봐놨네.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는데 수빈이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녁 좀 해주세요. 저 너무 피곤해서요. 은숙 씨는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자신도 새벽부터 일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자신의 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며느리가 서운했습니다. 수빈아, 나도 오늘 무척 바빴어. 국밥집 손님이 많아서 점심때 쉴 틈도 없었어. 어머니, 저는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데 며느리를 위해서 그냥 국밥 하나 더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나요? 은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수빈아, 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국밥 준비하고 온종일 가게 일하고 바로 여기 와서 손주 보는 거 알고 있니? 내 나이에 그 일정이 얼마나 버거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은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손주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기꺼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국밥집 좀 접으시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연세에 무슨 가게예요? 손주 키우는 게 더 행복하지 않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은숙 씨는 점점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일과 삶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빈아, 내 가게는 30년 동안 일궈온 내 인생이야. 그걸 쉽게 접으라는 내 말은 내 인생을 무시하는 거야. 30년 동안 일궈온 인생이 달랑 그 국밥집 하나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이제 앞으로는 내가 가게 일 끝나고 피곤하면 못 올 수도 있어. 그럴 땐 너희가 알아서 해.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무조건 맞춰줄 거라고 생각했던 수빈에게 은숙 씨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해요? 저도 일해야 하고, 승재 오빠도 바쁜데.
너희 아이니까 너희가 책임져야지. 내가 왜 매일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불만 많으시면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원래 결혼하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손주도 안 봐주실 거면 차라리 앞으로 그냥 남처럼 지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 씨의 마음에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결혼하면 남이라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우리가 남이라면 남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받은 건 뭐니? 아파트, 차, 혼수? 전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해 준 거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아들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부모 마음이면 당연한 거고. 남이라면서 왜 부모 마음을 얘기해? 내 말대로 우린 남이니까 남한테 준 재산은 돌려받아야겠다. 며느리 수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숙 씨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느꼈는지 갑자기 말투가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는 가족이죠. 어머니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은숙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수빈아, 내 말이 맞아. 우린 이제 남이야. 그러니 내일부터 손주도 안 봐줄 거고 남한테 줬던 재산도 돌려받을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승재가 들어왔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승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요? 며느리 수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가 아들에게 안겼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갑자기 재산 다 돌려받겠대요. 내가 그냥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승재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은숙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재야, 내 아내 말이 맞아? 결혼하면 남이라잖아? 그러니 내가 남한테 준 거 다 돌려받을 거야. 아파트, 차, 혼수 비용, 그동안 준 생활비 전부 다. 승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아니, 내 아내 말에 따르면 우린 이제 남이야. 가족이 아니라 남. 그날 밤 은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인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제가 아들 이름으로 산 아파트와 차, 그리고 혼수 비용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아파트와 차는 증여세를 내고 이전한 거니까 법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수 비용이나 그동안 지원한 생활비 같은 건 증여가 아닌 임시 대여금 형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할 텐데 내일 오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갈게요. 은숙 씨는 그날 밤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모든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 때부터 모아둔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 차량 구매 영수증, 혼수 비용 내역 그리고 그동안 정기적으로 보내준 생활비 송금 내역까지.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변호사는 은숙 씨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충분히 재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는 아들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모든 비용을 은숙 씨가 지불했다는 송금 내역과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당시 작성한 메모에는 아들 결혼 자금 대출 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것은 법적으로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증여 취소 소송도 가능한 상태였죠. 국밥집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은숙 씨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부재 중 전화가 수십 통 쌓였지만 은숙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심 장사를 마친 후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 서류들에 서명해 주세요. 오늘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은숙 씨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를 돌보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알리러 가는 것이었죠. 그 사이 아들 부부는 정말로 은숙 씨가 재산을 다시 가져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오빠, 어떡해요? 어머니가 정말 재산 가져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당장 갚을 돈도 없는데. 진정해, 수빈아. 엄마가 말로만 그러시는 걸 거야. 실제로 그럴 리가 없어. 은숙 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 부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기는 어떡하라고? 은숙 씨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승재야, 수빈아. 내가 오늘 법원에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농담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농담 아니야. 여기 소장 사본이 있어. 한번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든 승재는 내용을 훑어보더니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아파트, 차, 혼수 비용, 생활비까지 다 돌려달라고요? 그래, 너네 말대로 우리는 이제 남이잖아. 남한테 준 돈은 다 돌려받아야지. 어떻게 소송까지 갈래? 아니면 얌전히 돌려줄래? 며느리 수빈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은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너희 둘 다 내가 손주 돌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내 일과 시간은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 특히 너 수빈이 30년 동안 일군 내 가게를 그냥 접으라고 말할 때 넌 내 인생을 완전히 무시한 거야. 아들 승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신 차릴게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이러시면 저희 당장 살 곳도 없어요. 며느리도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어머니께 그런 말 안 할게요. 은숙 씨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에게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혼수도 마련해줬어.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도 가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도 손주를 돌봐준 것도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어. 잠시 숨을 고른 후 은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너를 키우면서도 나는 늘 최선을 다했어, 승재야.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마치 내가 너희 하인처럼 대했어. 엄마는 나이도 있으니 가게 접고 손주나 봐라는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 내 인생도 소중해.
내 일도 소중해.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정신 차릴게요. 수빈의 사과에 은숙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합의서야. 내가 제안하는 조건이야. 아들 부부는 서류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아파트는 즉시 은숙 씨 명의로 되돌린다. 아들 부부는 한 달 내로 이사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는 즉시 반환한다. 셋째, 혼수 비용과 지난 2년간 지원한 생활비 총액의 70%를 12개월 내에 분할 상환한다. 넷째, 손주는 한 달에 2번 은숙 씨가 정한 날에만 만날 수 있다. 승재가 경악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조건을 감당해요? 감당 못하겠으면 소송으로 가면 돼. 그럼 이자까지 다 합쳐서 갚아야 할 거야. 며느리 수빈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미웠어요? 은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운 게 아니라 이제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는 거야. 내가 평생 너희에게 퍼주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살아야지. 모든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유지되는 거야. 승재와 수빈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합의서에 서명할게요. 은숙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 그건 양날의 검이야. 정말 남이 되면 남처럼 행동하게 되니까. 한 달 후 은숙 씨는 새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서 돌려받은 아파트를 매각하고 대신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제 국밥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져 출퇴근도 편해졌습니다. 국밥집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은숙 씨는 2명의 직원을 더 고용해 일의 부담을 덜었고 이제 주말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 수입도 다시 예전처럼 늘어났고 은숙 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은숙 씨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은숙 씨, 맞으세요? 처음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스포츠 댄스 강사의 인사에 은숙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모두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새 아이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찾는 중이죠. 은숙 씨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이 생긴 것이죠. 스포츠 댄스 수업 후 은숙 씨는 새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지만 그녀는 가방 안에 넣어둔 채 무시했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시간이니까요. 물론 간혹 손주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전화를 걸어 잠시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았죠.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진 않았습니다. 한 달에 1~2번 자신이 원할 때에만 손주를 만났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다. 그 말이 정말 맞았네.
은숙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그녀에게 서러움이 아닌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남이 되었기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이상하네. 분명 며느리가 집에 있다고 했는데. 명자 씨는 믿기지 않아 한 번 더 배를 눌렀습니다. 혹시 잠들었나? 며느리가 낮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명자 씨는 아파트 앞 의자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벌써 1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치킨 배달 기사가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아들집인 904호를 호출했는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기요. 혹시 904호에 배달하시나요? 배달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배달 기사를 따라서 올라갔죠. 9층에 도착하자 배달 기사가 904호 앞으로 걸어갔고 명자 씨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배달 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즉시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화사한 표정으로 얼굴을 내밀며 음식을 받으려다가 명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안 가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집에 있었네? 벨 10번은 눌렀는데. 아, 방금 외출하고 들어왔어요. 약국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아파서. 외출했다고? 난 1시간 넘게 아래에서 기다렸는데 너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못 봤는데.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김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운 기쁨도 잠시. 이렇게 자신이 아들 며느리에게 홀대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남의 집 얘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죠. 명자 씨의 유일한 자식인 아들 민석이는 어릴 적부터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혼이 나거나 부모님께 대들었던 적도 없었죠. 그래서 명자 씨는 주위에서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아들은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남들 졸업할 때 함께 졸업하고 남들 취직할 때 함께 취직했죠. 그렇게 들어간 직장에서도 착실히 일만 했기에 명자 씨가 연애 좀 하라 며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4살이 되던 해에 아들 민석이는 갑작스레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연애한다는 소식도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작년에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잘 안 될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1년 동안 만나왔어요. 명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홀로 살까봐 걱정했던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난 것이 그저 기뻤습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행복하다면 어머니는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아들은 34세에 식을 올렸고 신혼집은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명자 씨의 집과는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였죠.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1년에 서너 번 정도 아들이 내려와 얼굴을 비추었지만 결혼 후에는 명절에도 오기 힘들어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두 챙겨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명자 씨는 이해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그런 거지 하고요.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 명자 씨는 아들 내외를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이고, 어서들 와라.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차가 많이 막히진 않았어요. 그래도 고생했지?
물 한 잔 줄까?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을게요. 그래, 어서 앉아라. 명자 씨는 아들 내외가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처가에 가면 사위라고 대접받을 텐데, 우리도 며느리를 귀한 손님처럼 대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설거지도 아들을 시키면 시켰지. 며느리는 편하게 앉아있게 했죠. 그렇게 해도 불편할 것이라는 걸 명자 씨는 알고 있었기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잘 대하면 며느리도 시어머니인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명절이 지나고 몇 달 후, 명자 씨는 아들의 집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죠. 친척 행사에 방문하는 김에 아들 집에 들려 식사나 함께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도착할 때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전에 잠깐 다녀와야 해서 마중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죄송해요. 1시간이면 돌아올 거예요. 아들은 문자로 주소만 보내왔습니다. 버스를 타도 20분이면 도착한다고 했지만 길을 헤맬까 싶어 명자 씨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명자 씨 부부는 근처 마트에 들러 과일과 음료수를 샀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집에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홀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아직 민석이는 안 왔지? 네, 아직요. 이것들은 식탁에 둘게. 무겁게 들고 있던 상자들을 내려놓으니 명자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에어컨을 켰는데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서 며느리를 흘끔 쳐다보았지만 며느리는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덥네. 아, 네? 그러네요. 말을 건네는 명자 씨를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시선은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땀이 나서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데도 며느리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소심한가 싶으면서도 처음 방문한 며느리 집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석이는 곧 올 거지? 아, 일이 생겨서 1시간 걸린대요. 퉁명스러운 며느리의 대답에 명자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의 반응이 더욱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휴대폰을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고 중간중간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인상은 점점 구겨져 갔죠. 괜히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저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 명자 씨가 갈증을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 네. 부엌 정수기에 있어요. 명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앉아 있는데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도는 잘 계시니? 네, 건강하세요. 말을 건네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온 지 30분이 조금 넘게 흘렀을 때 명자 씨는 차라리 눈치를 보느니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슬며시 가방을 챙겨들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석이가 많이 바쁜 것 같네. 밥 한 끼 다 같이 먹을까 했는데 너희 바쁜 것 같아서 우리 이만 가야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반색하며 같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그러세요. 그 말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가라는 말을 기다리던 사람 같았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현관을 열어주니 떠밀리듯 급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집에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더 피곤했습니다. 식사하고 가라는 말은 당연히 없었죠. 더 어이없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엄마 그냥 가려고. 너 바쁜 것 같아서. 지수한테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미 며느리와 통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밖에서 뵙는 게 좋겠어요. 불편하시게.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어쩐지 무슨 의도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 방문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씁쓸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 왔을 때 고생고생해가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던 것과 달리 명자 씨는 아들의 집에 20분도 채 있지 않았는데 물 한 잔 겨우 마시고 나온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가지 말아겠다. 서로 기분만 상하지? 그 후로 몇 년이 흘렀고 명자 씨는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애써 이번 명절에는 여행 갈 거니까 너희끼리 잘 지내렴. 이라 말했죠. 서로에게 덜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는 갑작스럽게 가슴에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죠.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혼자 검진을 받던 중 약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금은 물론 카드도 모두 들어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버스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개월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병원에 검사 받으러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잠시 내 집에 들렀다가 가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야 괜찮은데. 지금 집에 지수가 있어서. 조금 불편해할 텐데 일단 한번 가보세요. 잠깐만 들려서 쉬었다 가면 안 될까? 네. 주무시고 가시는 게 아니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수한테는 말해 놓을게요. 명자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방문이 불편하다는 아들의 말이 꽤나 상처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다룰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 집으로 돌아갈 버스표도 현금도 카드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 아들의 아파트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30분을 넘게 걸어가서 아들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는 대단지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중앙 입구에 도착한 명자 씨는 로비에 들어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의사가 말한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 출입문에서 아들의 호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응답이 없다고만 떴죠. 이상하네. 분명 며느리가 집에 있다고 했는데. 명자 씨는 믿기지 않아 한 번 더 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총 3번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잠들었나? 며느리가 낮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명자 씨는 아파트 앞 의자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부터 걸어온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15분 정도 쉬고 나니 다리는 좀 나아졌지만 가슴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배를 눌러봤지만 여전히 무응답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의자에 다시 앉아 한숨을 쉬던 명자 씨는 문득 명절 때 아들 내외를 대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특별히 준비해 주었던 일. 그런데 막상 아들 집에 갔을 때는 물 한 잔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일. 그때부터 이미 알아차려야 했을까요? 벌써 1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의 다리는 저리고 심장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의사가 다음 검사를 위해 푹 쉬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지만 지금은 쉴 수도 없는 처지였죠.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한 상황에서 명자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도 부재 중이라고만 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리는 한숨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인터폰 앞에 다시 섰습니다. 배를 누르고 거의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였죠. 치킨 배달 기사가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아들집인 904호를 호출했는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기요, 혹시 904호에 배달하시나요? 배달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간 명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서 배달 음식을 시켰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건 곧 며느리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달 기사를 따라서 올라갔죠. 명자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느릿한 엘리베이터가 9층에 도착하는 동안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니면 정말 잠들어서 못 들은 걸까? 명자 씨는 입술을 깨물며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그동안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던 것들.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9층에 도착하자 배달 기사가 904호 앞으로 걸어갔고 명자 씨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배달 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즉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 지수가 화사한 표정으로 얼굴을 내밀며 봉투를 받으려다가 명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안 가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집에 있었네? 벨 10번은 눌렀는데. 명자 씨는 담담히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스며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입이 바짝 마른 듯 혀로 입술을 축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 방금 외출하고 들어왔어요. 약국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아파서. 명자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1시간 넘게 아파트 앞 의자에 앉아 있었던 명자 씨는 단 한 번도 며느리가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외출했다고? 난 1시간 넘게 아래에서 기다렸는데 너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못 봤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 단번에 들통난 것입니다. 배달 기사는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음식을 건네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창문으로 나갔다 왔나 보구나. 나는 분명 출입구 앞에 있었는데? 어떤 게 진짜니? 명자 씨의 단호한 질문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거실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넷플릭스 화면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자와 음료수 캔이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담요가 편안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네 정말 너무하다. 시어머니가 심장 검사 받고 지갑까지 잃어버렸다는데. 이렇게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고 치킨은 바로 받고. 며느리는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들어오세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명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의 눈에는 이제 며느리의 거짓말이 모두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했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 알겠다. 내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 나에게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하고 싶었나 보구나. 며느리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좀 바빠서요. 바빠? TV 보면서 치킨 먹을 시간은 있으면서? 명자 씨는 평소답지 않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진정하세요.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명자 씨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난 1시간 넘게 아래서 배를 누르고 기다렸어. 혹시 내가 딴짓 하느라 못 듣는 건가 싶었지? 그런데 넌 멀쩡하게 집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준 거잖아. 그것도 모자라 지금 외출했다고 거짓말까지? 며느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면 불편하거든요. 저희 집은 저희 공간인데 미리 말씀도 없이 오시면 좀 그래요. 자식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명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해서 양해를 구했고 지갑을 잃어버린 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예의 없이 불쑥 찾아온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해? 내가 불편해?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네 결혼식부터 신혼집 보증금까지 내가 다 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불편하다고? 막말로 내가 너네 집 찾아온다면 얼마나 찾아간다고?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더욱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들을 키우는 부모의 의무 아닌가요? 그걸 이렇게 계속 들먹이시면 저희가 어떻게 떳떳하게 살아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안 해요. 제 친정 부모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명자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인내심의 끈이 그 순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 난 내 친정 어머니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대신 난 내 아들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너희 어려울 때마다 도와준 바보 시어머니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는 지갑 잃어버리고 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려도 문 한 번 안 열어줘.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성인이에요. 저희 삶에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했나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좋다고 해주신 거잖아요?
명자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들 며느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직접 달라고 한 적은 없지?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 원비도, 손주 돌 때 큰 선물도, 너네 신혼집도 해주는 내가 바보 등신인 것 같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라, 고맙구나. 덕분에 꿈에서 좀 깬 것 같다. 며느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듯했습니다. 보세요. 어머님은 저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해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명자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시집살이? 너는 시집도 안 살잖아. 나는 너희 집에 손님처럼 가끔, 아니 1년에 한두 번도 올까 말까 한 사람일 뿐이고, 오늘도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도움이 필요했을 뿐인데, 그리고 외출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이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민석이 퇴근하고 도착했습니다. 민서가 마침 잘 왔다. 내 아내가 1시간 넘게 문 안 열어주고 방금 외출했다 들어왔다고 거짓말까지 하더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명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을 텐데 자초지종을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지수 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불편해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게 지갑을 왜 잃어버리셔서 불편하게. 민서가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난 항상 너희를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명절에 너희가 오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준비했지. 하지만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는 물 한 잔 겨우 마시고 쫓겨나다시피 했었지.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해했어. 젊은 부부니까 불편할 수도 있지 하고. 하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보니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겠구나.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어머님이 오신다는 걸 몰랐어요. 민석 씨가 말을 안 해줘서. 명자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의 태도가 문제였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었죠. 며느라, 나는 너희 사생활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오늘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라면 손을 내밀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 집에 불쑥 찾아간 적 있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쳐다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지갑 잃어버리셨다면서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명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구나. 이제 보니 내가 너희에게 정말 불편한 존재였던 것 같아. 그동안 모르는 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겠어. 민석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내 아내가 방금 직접 말했잖아. 내가 불편하다고. 그동안 너희 행동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어. 난 그저 믿기 싫었을 뿐이야.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가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말이 좀 과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나 명자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수십 년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더는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 근데 내가 이 집 주인인 건 알고 있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시죠? 명자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세금도 내가 냈고 내 명의로 계약했던 거 알고 있지? 민석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알고 있었지만 다음 달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갱신하지 않을 거야. 전세금 빼갈 거다. 엄마! 그러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죠? 명자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며느리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이제 명자 씨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며느라, 진심으로 말해줄게. 난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이해하려고 했지. 하지만 오늘 보니 너희에게 난 그저 돈줄이었던 것 같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민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명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서가,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이제는 내 가정은 네가 책임져야 할 때야. 항상 엄마 뒤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진정한 가장이 되겠니? 명자 씨는 며느리를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 지갑은 잃어버렸지만 친구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 거야. 더 이상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을게. 명자 씨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도 들렸지만 이제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명자 씨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명자 씨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식들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고 며칠 동안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의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목소리였지만 점점 애원하는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아들로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혼자라고 외롭거나 쓸쓸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에게 눈치를 보며 살던 그 시간들이 더 외롭고 쓸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제 막 시작된 제2막은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김명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너네 밥은 먹었니? 안 그래도 배고프려던 참인데 같이 저녁 먹을까? 정희 씨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늦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나는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장모님이 오시기로 해서요. 오시면 어때?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으면 되잖니? 아니요, 어머니. 저희 엄마랑 식사 자리는 다음에 마련할게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불편해 하실 거예요. 불편해 하신다고? 내 말은 지금 나보고 집안일 다 했으니 가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너네 가정부야?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지금 너네 필요할 때만 쓰는 가정부 취급하는 거 아니면 뭐니? 아니, 그게 장모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죄송하게 됐어요. 엄마도 장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배려해드려야죠. 배려한답시고 일만 실컷 시켜놓고 나를 내쫓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니?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김정희 씨입니다. 정희 씨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큰아들 박재훈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며칠 전 있었던 아들과의 통화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웬일이니? 평소엔 전화도 잘 안 하더니 아니,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엄마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갑자기 무슨 약속인데? 그냥 지은이랑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모임이라고? 그래서 엄마를 부르는 거니? 아니, 그게 엄마도 심심하실 것 같고 민서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해서요. 정희 씨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이렇게 손주 봐달라거나 집안일 좀 해달라는 부탁할 때 아니면 연락 한 번 없었죠. 이제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손주 민서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작은 아들 재민이 어제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형님이 또 손주 봐달라고 연락했어요?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엄마를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정희 씨는 작은 아들의 말에 괜찮다 고 했지만 사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작은 아들 재미는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어머니를 찾아왔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밥이라도 먹자며 데리러 오곤 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큰며느리 이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길은 안 막히셨어요?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그 미소가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별로 안 막히더구나. 정희 씨가 대답하자 며느리는 한숨을 돌리는 듯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한숨 돌리게 됐어요. 솔직히 다른 분한테 부탁할까도 했는데 역시 어머님이 제일 편해요. 돈도 안 들고요. 호호, 농담이에요, 아시죠? 돈도 안 든다고? 정희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정말 자신이 공짜 식모라도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아수라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큰아들 내외가 먹다 만 듯한 배달 음식 봉투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며칠은 됐을 법한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식탁 위에는 곰팡이가 핀 듯한 음식 그릇들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주방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좀 봐주세요. 민서가 할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고 어찌나 조르던지. 이왕 해주시는 거 많이 좀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씨의 마음속에 작은 아들 재민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며느리 수연은 정희 씨가 방문할 때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여기까지 와서 또 일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곤 했죠. 아, 그리고 어머님. 큰 며느리가 지갑에서 카드를 두 손가락에 끼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도 좀 봐주세요. 식재료가 하나도 없어서. 민서 간식거리도 사다 주시고요. 어머님이 사주시는 게 제일 맛있대요. 그리고 청소도 좀 해주세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민서가 자주 기침을 해요. 어머님이 청소해 주시면 너무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정희 씨의 마음속에서 서러움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손주를 봐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는 청소부의 장복이 대행까지 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았죠.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바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큰아들에게 사준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서울의 아파트였죠. 결혼할 때 자동차 구입비와 며느리 혼수 비용까지 모두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카드를 받아들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참고 있었죠. 그때 방에서 뛰어나온 손주 민서가 정희 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나마 손주의 순수한 미소가 위안이 되었죠. 할머니,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모든 서운함을 잊고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서 배 안 고파?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재훈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왔어요? 저희 이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큰아들은 어머니와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않고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아, 친구들 모임이요. 중요한 자리라. 아, 맞다. 큰 며느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민서 유치원 가방도 좀 챙겨주세요. 월요일 유치원 보내실 때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숙제도 좀 봐주시고요. 저번에 어머님이 안 봐주셔서 선생님한테 혼난 적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민서 간식은 적당히만 주세요. 저번처럼 과자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방 안에 홀로 남은 정희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어지러운 거실, 정리되지 않은 장난감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죠. 창 밖으로는 큰아들 부부가 즐거운 듯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손주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작은 아들 재민이었죠.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형님네 집은 어때요? 정희 씨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응, 잘 도착했어. 다들 나가고 민서랑 둘이 있네. 형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엄마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다음에 저희 집 오셔서 푹 쉬다 가세요. 작은 아들의 따뜻한 말에 정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재민아. 너는 항상 그렇게 엄마 생각해주고.
전화를 끊은 뒤 정희 씨는 묵묵히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부터 하나씩 손을 대기 시작했죠. 민서는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서가 그림을 보여주자 정희 씨는 잠시 설거지를 멈추고 손주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와, 우리 민서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무슨 그림이니? 이건 할머니랑 저예요. 우리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정희 씨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만 있었죠. 아빠도 엄마도 없이 할머니와 민서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린 후 민서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집안 청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어느새 하루가 지나고 오후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민서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금방 저녁 차려줄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큰아들 부부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애는 잘 보고 계셨죠? 큰 며느리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지됐죠. 두 사람은 골프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외출 후에 상기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네 밥은 먹었니? 안 그래도 배고프려던 참인데 같이 저녁 먹을까? 정희 씨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늦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나는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장모님이 오시기로 해서.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가라니. 게다가 안사돈이 온다고 자신을 내쫓는다니. 오시면 어때?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으면 되잖니? 정희 씨가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 엄마랑 식사 자리는 다음에 마련할게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불편해하실 거예요. 불편해 하신다고?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말은 지금 나보고 집안일 다 했으니 가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너네 가정부야?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너네 필요할 때만 쓰는 가정부 취급하는 거 아니면 뭐니? 큰아들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장모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죄송하게 됐어요. 엄마도 장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배려해드려야죠. 배려한답시고 나를 내쫓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니? 정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배려는 매번 사돈댁에게만 해주는 거니? 나도 너네 가족이다. 너네 혹시 안사돈 오기 전에 집 정리하려고 나 부른 거니? 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내뱉었죠. 그거 조금 했다고 엄청 생색내시네요? 어머니, 그렇게 저녁 얻어먹고 싶으시면 카드 드릴 테니까 나가서 밖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됐다?
어머니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희도 장모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셔서 난감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정희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 그래, 너네는 매번 이해해주기만을 바라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 씨는 이미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여보. 어머니가 꼬아서 들으시는 거 어디 한두 번이에요? 알았다. 내가 나갈게. 너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정희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정희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죠. 너네도 잘 생각해봐라.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내쫓고. 그렇게 살면 좋니?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꾹 참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정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얼마나 허상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손주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희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한동안 어두운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물이 서서히 식어가듯 정희 씨의 마음속 감정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떴죠.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문자 한 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다시 울리는 휴대폰. 이번에는 작은 아들 재민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형님네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불평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죠. 재민아. 너무 서운하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형도 진짜 너무하네요. 제가 형한테 다시 얘기 좀 해볼게요. 고맙다, 우리 재민아. 내가 못나서 너한테까지 신경 쓰게 만들었구나.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서랍장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품들이 있었죠. 통장, 부동산 문서, 그리고 큰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문서와 자동차 구매 영수증, 혼수 비용 내역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준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효도라는 조건이었죠. 법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희 씨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행동할 차례였죠.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일로 상담을 했었던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시간 좀 내주세요. 상담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무슨 일이신가요? 효도를 조건으로 한 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요?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일 모든 서류 가지고 오세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수첩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모욕적인 말들을 했는지, 모든 사실을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했죠. 정희 씨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죠. 남편의 후배였던 윤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빙 서류들 다 준비해 오셨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윤 변호사는 정희 씨가 가져온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아파트 증여 계약서, 자동차 구매 영수증, 혼수 비용 내역. 모두 보관하고 계셨네요.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들이 얼마나 중요해질지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정희 씨,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건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를 할 때 부양이나 효도를 전제로 했다면 더욱 그렇죠. 민법상 증여는 수증자의 배은망덕이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철회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정희 씨를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면 충분히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정말로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 변호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자동차와 혼수 비용까지 모두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 내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이 결정, 정말 내려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어제의 모욕적인 상황이 다시 떠올랐죠. 돈도 안 들고. 그거 조금 했다고 엄청 생색내시네요? 어머니, 그렇게 저녁 얻어먹고 싶으시면 카드 드릴 테니까 나가서 밖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정희 씨의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윤 선생님, 시작하죠. 모든 걸 돌려받고 싶어요. 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부터 발송해야겠군요. 시간이 흘러 큰아들의 집으로 법원 내용 증명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 씨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진동하는 휴대폰 화면에는 재훈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떴죠. 정희 씨는 휴대폰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큰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내용 증명이 왔어요. 아파트 명도 소송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한테 준 거 다 돌려받으려고. 아파트, 자동차, 혼수 비용까지 전부. 엄마!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 곳이 어디 있어요? 애도 있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모르겠니? 필요할 때만 부르고 다 쓰고 나면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는 그런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큰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상황이 좀 급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정희 씨는 이제 그런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이미 모든 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겼으니까. 큰아들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취소하면 되잖아요. 제발요. 우리 민서는 어떡해요? 거리에 나앉게 하실 거예요? 민서. 그래, 민서는 불쌍하구나. 하지만 그건 너희 책임이야. 너희가 제대로 부모 노릇을 했어야지.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정희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가족? 그래, 너희가 날 가족처럼 대했니? 필요할 때만 부르고 다 쓰고 나면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는 그런 가족. 그때 전화기 너머로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깨세요? 저희 결혼할 때 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장난쳐요? 정희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약속이라고 하자. 근데 너희는 나한테 한 약속은 잘만 깨더라. 그 집 받을 때 너네들은 분명히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너네 행동을 봐라 어떤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설마 아직도 그것 때문에 토라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잘 모셨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외로우실까봐 손주도 봐달라고 하고. 내가 외로울까봐 손주 봐달라 한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웃기지도 않는구나.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어디에 의지해요? 저희 힘들다고요? 큰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아 소리쳤습니다. 너 힘들다는 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정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의지하긴? 그 잘난 내 장모한테 의지해야지. 그리고 너희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도 안 해봤지? 엄마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편하게. 그래, 너희 눈엔 그렇게 보였겠지. 손주 봐달라면 달려가고 집안일 해달라면 하고. 너희한텐 그게 당연했잖아. 어머님, 듣자 하니까 말 조심하세요. 큰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손주는 봐주기 싫으셨단 거예요? 민서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더니. 이지은 씨, 정희 씨가 큰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손주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협박하는 건 너무 비열하지 않니? 비열하다니요? 어머님이야말로 얼마나 비열하신데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말이나 돼요? 이제 그만하자. 나 이번에 아파트 회수해서 전세로 내놓을 거야. 자동차도 돌려받을 거고 혼수 비용도 모두 돌려받을 거야. 뭐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 치자.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어머님, 저희 보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젊은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큰아들이 격분했습니다. 너희한테 난 그저 집 줄 사람 아니면 가정부 정도였잖아. 이제 그만할래? 아니다. 고마워해야겠네.
내 덕분에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내 인생 찾아 살아볼래? 이제 전화하지 말거라. 앞으로 너희 연락 안 받을 거야. 정희 씨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죠. 곧바로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도 차단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었죠.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왔지만 정희 씨가 가져온 증거들 앞에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려먹은 정황, 모욕적인 발언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고 버리는 행태는 배은망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아파트 명도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 반환 그리고 혼수 비용 일체를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애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정희 씨는 이미 고개를 돌려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정희 씨는 작은 아들 재민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의 재판을 지지하며 곁에서 계속 힘이 되어주었죠. 어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정희 씨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하구나. 내가 평생 번 재산인데 효도는커녕 나를 하녀처럼 부리는 자식에게 그냥 줄 수는 없잖니.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무 오랫동안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때가 됐어. 한 달 후 법원 집행관과 함께 큰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강제 집행의 날이었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늘부로 이 아파트의 명도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이 현관문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이미 짐을 대부분 빼놓은 상태였고 민서는 큰며느리의 친정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너희가 날 내쫓았을 때처럼 이번엔 너네가 나가야 할 시간이다. 큰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큰아들은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정희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자동차도 반납하고 혼수 비용도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신청할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정희 씨는 빈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것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작은 아들 재민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세로 내놓을 생각이야. 그리고 받은 돈으로 내가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까 해. 나머지는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가족에게 줄 거야. 너네는 항상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해줬으니까. 진짜 효도하는 자식에게 주는 게 맞지 않겠니? 전화기 너머로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내 행복이야. 진정한 가족에게 보답하는 것. 그게 엄마를 행복하게 해.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남편이 미소 지으며 나타났죠. 여보, 잘했어요. 이제야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군요. 정희 씨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끼고 있었죠.